네, 감정평가사 경제학 2021년 기출문제 또 6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ISLM 모형에서 균형 재정 승수는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수 효과를 줄 때 이제 케인즈 모형만 놓고 승수를 줄 때는 뭐 1 빼기 C에 뭐 1 빼기 T 빼기 I 더하기 M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을 쓰면은 일반 승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를 쓰면 조세 승수 그 다음에 균형 재정 승수는 정부 지출과 조세 증가분이 같을 때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한 1 빼기 C를 분자해 놔서 균형 재정 승수를 구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IS 곡선뿐만 아니라 요거뿐만 아니라 LM 곡선까지 같이 주면은 요때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BKH를 더해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IS 곡선의 이동폭만 보는 게 아니라 IS, LM이 합쳐져 갖고 요 지점에서 얼마만큼 늘어나니, 얼마만큼 승수 효과가 발생하니, 결국은 이제 구축 효과까지 포함한 그걸로 승수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IS, LM이 같이 나오면은 요거를 꼭 더해 주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하나씩 써볼게요. 그러면은 분모는 1 빼기 C는 뭐예요? 여기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 되죠. 0.5. 요게 왜 한계 소비 성향이냐? 어차피 한계 소비 성향의 함수로 오는 거는 가처분 소득밖에 없죠. 가처분 소득의 함수로 오는 거는 소비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 성향 0.5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0.5. 근데 조세는 따로 없으니까 안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발 투자 개수도 없으니까 안 써주면 되고 수입도 없으니까 안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B는 뭐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겁니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그래서 0.5만큼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R 앞에 있는 거. IS 곡선에서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건 투자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은 0.5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K는 뭐예요?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근데 거기 앞에 1이 없어져 있죠. 그 다음에 화폐 수요의 H는 뭡니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R 앞에 1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0.5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1 없어지고 0.5니까 분모가 1이 오죠. 그래서 승수는 얼마? 0.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일반적인 모형에서의 승수도 알아두시고요. ISLM까지 동시에 봤을 때 요거 BKH 더해줘야 되는 거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과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그러면은 통화정책 수단이라는 거는 통화량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뭐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 1번 국채 매입과 매각을 통한 통화량 관리. 요거 통화정책 수단이죠. 요거 이제 공개시장 정책이라고 운영 정책인데 이제 채권이나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면 통화량이 늘고 줄고 하는 거 뭐 많이 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뭐 맞는 얘기고, 3번 재할인율 조정을 통한 통화량 관리. 우리가 통화량이라는 거는 본원 통화 곱하기 통화 승수가 있었었죠. 그럼 여기서 아까 봤던 국채 매입 매각은 뭐를 관리하는 거예요? 본원 통화량을 조절해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재할인율은 뭡니까? 재할인율은 그거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데, 이 재할인율을 올리면은 시중은행이 돈을 안 빌려가겠죠. 돈을 갚겠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시중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가겠죠. 자, 그럼 재할인율 조정을 통해서 뭐를 조정할 수 있다? 시중은행이 가져가는 돈, 본원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법정 지급 준비율은 통화 승수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 통화 승수 다시 한번 써보면 통화 승수는 현금 예금 비율 더하기 1, 현금 예금 비율 더하기 지급 준비율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정 지급 준비율을 관리하면은 통화 승수를 조절해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고용 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물가 안정 목표제 시행이다라고 했는데, 물가 안정 목표제는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 자체가 정책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간 목표 관리제가 있었고요. 중간 목표 관리제.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이자율 잡아야 된다. 통화주의 학파는 통화량 잡아야 된다. 중간 목표 관리제가 있었고, 근데 요거 이제 1990년대까지 썼던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해서 중간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물가 안정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목표로 삼기 때문에 고용 증진 목표 달성, 그러니까 요 5번 보기에 따르면은 고용 증진 목표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걸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가 안정 목표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요거는 화폐가 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다 이제 보란 얘기인데, 요건 그냥 설명 안 할게요. 요거는 안 틀려도 상관없다라는 거, 뭐 명령 화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공부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64번 볼게요.
폐쇄 경제에서 국내 총생산이 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의 합으로 정의된 항등식이 성립할 때 국내 총생산과 대부자금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대부자금 시장 모형에 대해서 물어봤고, 요걸 한번 써볼까요? 요거 국민소득 항등식 쓰는 건데, 국내 총생산이 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로 정의된 폐쇄 경제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요거 정리를 하면 1번 볼까요? 요거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Y 빼기 T 빼기 C, 그 다음에 T 빼기 C, I,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요거 많이 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민간저축, 정부저축, 요거는 I, 그 다음에 요걸 더하면은 세이빙 내셔널, 국내 총저축은 투자와 같다. 총저축은 투자와 같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민간저축이 증가하면은 투자가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민간저축이 증가하면은 투자도 증가하겠죠. 항등식 성립하니까 맞는 내용일 거고, 그 다음에 대부자금 시장 모형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자금량이 오고 이자율이 오죠. 이때 여기에서 투자 우하향하는,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저축, 민간 저축이 증가하면은 자금의 공급인 투자란다. 저축이 증가할 거고, 저축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떨어지죠.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투자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총저축은 국내 총저축은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의 합이다. 맞는 얘기고, 4번 민간 저축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정부 저축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방금 봤던 것처럼 민간 저축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건 맞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투자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요. 정부 저축은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조세 수입과 정부의 지출, 정부의 정책 목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정부 저축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정부저축 그래프 그려보면 이제 수직이 되잖아요. 이자율과 상관없이 정부저축 금액이 결정된다라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5번 정부저축이 감소하면 대부자금 시장에서 이자율은 상승한다. 정부저축이 감소하면은 요 저축이라는 건 총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이 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저축이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자금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자금 공급량이 줄어들면은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올라서 투자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정부 저축이 감소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T 빼기 G가 정부 저축인데, 정부 저축이 좀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 헷갈리니까 정부 저축은 T 빼기 G, 조세 수입에서 정부가 쓰는 돈인데, 정부 저축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얘기죠. 지출을 늘리던 어쨌든 세금을 줄이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쓴다는 얘기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면은 고전학파 계열학자들이 싫어하는 게 뭐였어요? 이자율이 올라서 기업이 투자 못한다라는 거를 싫어하는 게 고전학파 입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5번 볼게요. 화폐 중립성이 성립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제 화폐 중립성은 우리가 고전적 이분성이라고도 하죠. 중립성은 우리가 고전적 이분성이 성립한다. 요거랑 같은 내용이고, 고전적 이분성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가 이제 이분 두 개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명목 변수는 같은 명목 변수끼리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얘기고, 대신에 경제에서 중요한 건, 훨씬 중요한 건 실질 변수고, 실질 변수는 다른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명목 변수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전적 이분성의 내용이고, 자, 장기적으로는 고전적 이분성을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통화주의 학파의 적응적 기대를 생각해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불안전하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고전적 이분성이 제대로 성립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전적 이분성이 더 잘 성립하는 상황이 되고요. 2번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통화 자체가 명목 변수죠. 명목 변수는 장기에 실업률이라는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여기 써놨죠.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가 되고요.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질 경제 성장률 제고할 수 없죠. 통화정책은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줄 수 있지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4번 통화정책으로는 물가지수를 관리할 수 있죠. 통화정책도 명목 변수고 물가지수도 명목 변수이기 때문에 같은 명목 변수끼리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죠. 5번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 실질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국채 매입은 통화량 변동시키는 거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통화량 변동을 통해서 실질 이자율을 낮출 수 없다라고 보는 게 화폐 중립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6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금 통화 수요량이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화폐 수요 이론에서 두 개를 뭐를 봤냐면은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국민소득의 영향을 받는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랑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 두 개를 봤었고요.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국민소득의 증감수였었고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였었죠. 자, 그러면은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감소함수니까 현금 통화 수요량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옳은 거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물가가 상승하면은 거래적 동기의 현금 통화 수요량인데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이미 실질로 보기 때문에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그 국민소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변한다고 한들 변하진 않겠죠. 그 다음에 3번 요구불 예금 수요가 증가하면 M1 수요는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화폐 범위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요구불 예금이 이미 M1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3번 보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실질 국내 총 생산이 증가하면은 M1 수요는 어떻게 돼요? 여기 실질 국내 총 생산이 증가하면은 화폐 수요, 아까 이제 요구불 예금 이런 게 다 이제 M1이라고 했으니까 M1은 이제 통화량인데 통화량 중에서 유동성이 높은 화폐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그것까지는 됐고 아시는 분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신용카드 보급 기술이 발전하면은 현금 통화 수요가 떨어지겠죠. 요새 다 신용카드나 핸드폰 페이 들고 다니지 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래서 신용카드 보급 기술이 발전하면은 현금 통화 수요는 떨어지겠네요. 네, 그 다음에 67번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으로 작성을 하죠. 그래서 라스파이레스 물가 지수는 기준연도 대비 비교연도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라는 거를 비교하는 건데, 그때 수량 가중치를 기준연도 Q0를 넣어서 보고 있죠. 그래서 1번 기준연도에서 항상 100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물가 지수는 기준연도가 100이고 기준연도 대비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를 여기다 이제 100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못해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체 효과 측정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가 살면서 내리는 거 본 적 없죠. 일반적으로 물가가 항상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은 소비량이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Q0랑 QT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클 거란 얘기예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소비량이 줄어서 Q0가 더 클 거란 얘기죠. 그럼 사실은 여기에다가 QT를 제대로 써주면은 그 해의 거래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건데 여기다가 줄어들기 이전에 많이 쓸 때 지점에 Q0를 쓰기 때문에 요거 생계비 측정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숫자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거고. 3번 가격 변화 없이 품질이 개선될 경우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 요것도 이제 맞는 얘기인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재화가 있다고 쳤을 때 처음에는 이제 품질이 안 좋아갖고 사람들이 매번 재구매를 해야 됐다고 칩시다. 그럼 소비량이 크겠죠. 그런데 품질이 개선돼 갖고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적게 사도 돼요. 하나 사면 오래 쓸 수 있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소비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소비량이 변했는데 기준연도 예전에 많이 품질이 안 좋아서 많이 쓸 때의 기준에 수량 가중치를 쓰기 때문에 왜곡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4번 GDP 디플레이터보다 소비자의 생계비를 더 왜곡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파쉐 지수로 작성하는데 그거는 과소평가고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과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더 왜곡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5번 소비자가 구매하는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생계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건 뭐지? 소비자 물가지수의 정의니까 정답은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번 볼게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는 이렇게 필립스 곡선이 주어졌고요. 자연 실업률이 3%다. 자연 실업률 3%라는 얘기고요. 보기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0%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인플레이션율 0%로 가져가고자 할 때 준칙적 통화정책을 사용했을 때의 실업률과 최적 인플레이션율을 통제했을 때의 실업률은 했고 한번 봅시다. 자, 중앙은행은 물가를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고요. 민간은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고요. 중앙은행이 결정한 인플레이션율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인플레이션율은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목표 인플레이션율이랑 여기 써놨나요? 기대 인플레이션율 써놨구나. 하여튼 목표 인플레이션율이랑 기대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랑 같을 거란 얘기고요. 주어진 기대 인플레이션 하에서 중앙은행의 최적 인플레이션율은 1%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기억은 뭐예요? 준칙적 통화 0%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실업률, 그 다음에 최적 인플레이션 1%로 통제했을 때, 그러니까 기억은 인플레이션율이 0%일 때의 실업률, 그 다음에 최적 인플레이션율 1%로 통제했을 때 실업률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합리적 기대를 가져가기 때문에 항상 뭐가 돼요? 합리적 기대가 되면은 우리 단기 필립스 곡선이랑 장기 필립스 곡선 봤을 때 어떻게 봤냐면은 이런 식으로 봤었죠. 단기에는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하고 그 다음에 장기에는 수직이 되는
이런 필립 속성 많이 봤었죠. 근데 이제 장기 단기로 구분하는 거는 합리적 기대고 합리적 기대가 아니라 적응적 기대고, 그래서 단기 장기고, 합리적 기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를 할지라도 필립 속성이 수직선이 되죠. 그래서 물가 인플레이션율 변동에 상관없이 합리적 기대가 형성이 되면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실업률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합리적 기대가 형성됐으니까 실업률은 항상 얼마다? 자연 실업률인 3%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합리적 기대 하에서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뭐 계산하셔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계산해봤자 항상 인플레이션 똑같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빵이 됩니다. 여기가 빵이 될 겁니다. 요거 파이 2랑 항상 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가 빵이 돼서 실업률은 항상 자연 실업률, 이게 1%든 0%든 항상 이게 합리적 기대가 형성돼서 두 개가 같아질 것이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계산 안 해도 푸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69번 볼게요. 이제 69번은 조금 이제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일단 한번 봅시다. 표의 기존 가정에 따라 독립투자 승수를 계산했다. 독립투자 승수라는 건 뭐예요? 투자가 독립적으로 증가했을 때 정부 지출이 된다.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 승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투자가 증가했을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나요? 라는 걸 이제 계산한 건데, 이때 계산된 승수 자체를 하락시키는, 독립투자가 증가해도 GDP 증가분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계산된 승수를 하락시키는 가정의 변화를 모두 고른 것은 했으니까 한번 볼 건데, 일단 디귿과 리을을 볼게요. 정부 지출은 세금 없었고,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이 모두 0이다.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정부 지출과 세금이 모두 외생적으로 증가했고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외생적으로 증가한 거죠. 요거는 승수랑은 상관이 없죠. 정부 지출과 세금이 일단 여기에서는 정부 지출이 더 증가했는지 세금이 증가했는지를 알 수 없고, 수출과 수입 중에 어떤 게 더 크게 증가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IS 곡선의 이동 방향도 알 수 없거니와, 그 다음에 여기선 승수랑 상관이 없죠. 어차피 외생적으로 정부 지출이나 이게 얼마나 늘어났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요게 변했을 때 얼마나 변하는지는 승수에 의해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건 뭐다? 외생적으로 금액이 변한 것만 줬기 때문에 승수 자체에는 영향을 못 미치죠. 외생적으로 변하고 그거에다 곱해서 승수만큼 늘어나는 건데, 승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생적으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승수 자체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만약에 거기까지 보지 맙시다. 어쨌거나 승수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을 보면은 이제 볼게요. 생산자들은 고정된 가격에 추가적인 생산물을 공급한다. 그러면은 AS 곡선이 우상향이라는 얘기죠. 물가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총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되면은 AS 곡선이 수직이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물가가 신축적이고 뭐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다 같은 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뭐냐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간단하게만 봅시다.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ISLM의 동시 분석을 해보면은 P, Y 평면에서 우리가 IS 곡선, 그 다음에 LM 곡선이 있죠. 그 다음에 동일한 지점에서 여기에서 AD 곡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S 곡선이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독립적인 투자 지출이 증가해서 IS 곡선이 이동을 했을 때 가격이 경직적이고 단기적으로 우상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GDP가 증가하죠. 그래서 GDP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투자가 증가한 만큼 승수만큼 곱해져서 GDP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수직의 총 공급 곡선이 돼버리면은 이걸 투자가 이동시켜도 어떻게 돼요? 안 변하죠. GDP가 변하지 않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LM 곡선이 따라 이동하면서 GDP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IS 곡선 이동해도 수직의 총 공급 곡선이 돼버리면은 AD 곡선 이동했을 때도 GDP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GDP 변화율이 빵이 되니까 승수를 얼마로 만든다? 승수를 빵으로 만드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승수를 하락시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D는 이자율은 고정이다 라고 했는데, 이자율 상승에 따라 투자가 감소한다 라고 하면은, 이자율 상승에 따라 투자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D까지 보지 말고 요거는 ISLM으로 좀 볼게요. 그러면은 이자율은 고정이다. 그 다음에 이자율 상승에 따라 투자가 감소한다 라고 하면은 니은의 경우에는 IS 곡선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우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는 독립적인 투자가 증가하면은 GDP 많이 증가하죠. 그런데 이자율 상승에 따라 투자가 감소한다. IS 곡선이 보다 완만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동일한 폭을 이동시켰을 때, 동일한 IS 곡선 이동폭을 가졌을 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구축 효과가 발생해서 승수가 줄어들게 되죠. 동일한 투자 증가에 따른 GDP 증가율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IS 곡선이 완만해진다는 얘기고 IS 곡선이 완만해질수록 구축 효과가 더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승수를 떨어뜨리는 가정은 기억 니은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 뭐 이 문제는 좀 제가 볼 땐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70번 볼게요. 표는 기업 갑과 을로만 구성된 A국의 연간 국내 생산과 분배를 나타낸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가정이 조금 빈약한데 그 이제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매출액 400이고 그러니까 갑과 을밖에 없는 경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의 매출액이 을의 매출액으로 바로 가는 상황을 가정했거든요. 그래서 갑의 매출은 그 을의 중간재 투입으로 가는 건데 요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기업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보겠지라고 좀 판단한 것 같아요. 요것만 좀 가정을 좀 보충해서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갑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400이고 중간재 투입이 없죠. 그럼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400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는 400이 되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갑으로부터 400의 중간재를 매입해서 900의 시장 가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50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가가치 400을 만들어내게끔 부가가치 500을 만들어내게끔 도와준 생산 요소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배분하죠. 그래서 노동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임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이자로 배분할 거고 뭐 공장 같은 거 빌렸으면 임대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얼마로? 400 중에서 350이니까 50만큼은 경영의 대가 이윤으로 나가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00, 50, 100 하면은 450이니까 나머지 50만큼은 이윤에 대한 대가로 배분될 거고 그 다음에 요소소득에 대한 총 지출은 요것도 다 더한 400만큼이 요소소득에 대한 지출이 되겠죠.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기업 갑의 요소소득에 대한 총 지출은 400이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갑의 부가가치는 400 기업 갑의 이윤은 기업 을의 이윤과 같다. 이윤은 같죠. 여기서 구해봤더니 그 다음에 A국의 임금과 이자, 임대료, 이윤에 대한 총 지출은 900이다. 그렇죠. 요소소득에 대한 총 지출은 국가로 봤을 때 900 맞죠. 5번 A국의 국내 총 생산은 기업 갑과 을의 매출액 합계해서 요소소득에 대한 총 지출을 뺀 것과 같다. GDP 국내 총 생산은 최종 생산물의 가치인 900이 되죠. 혹은 부가가치의 총합인 900 어떤 걸로 봐도 GDP는 9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A국의 국내 총 생산은 기업 갑과 기업 을의 매출액 합계고 구해보면은 매출액 합계 1300에서 요소소득에 대한 총 지출 900을 빼면 400이 되는데 뭐 요거는 틀린 복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71번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